이제 저희 교감선생님이시거든요. 저희 교감선생님께서 그 지방보조금 총론뿐만 아니고 어떤 강의든 의무적으로 이제 교직원들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매년 똑같은 교육을 뭐 성희롱 예방 교육, 갑질 예방 교육, 청렴 교육, 긴급 신고자 의무 교육, 뭐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강사들이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듣는 것도 지겨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괜히 제 얘기는 아닌데 괜히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죄송한데 지방보조금 법령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과가 나쁜 지방 보조금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부실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197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 105명을 교육하지만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지난해와 같은 7,8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단기 있잖아요. 7,800만 원.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3년마다 받는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12개 사업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다시 살렸습니다. 예산은 2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미업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 이제 12건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관리위원회 내부 평가도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정산보고서 제출이 빈번하게 늦고 사업 개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흡 이하의 등급은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고. 경상남도 의회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사업 내역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경남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뉴스로 보고 계시지만은 그 지방보조금 법에 의하면 매년 성과평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에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서 다 우수를 줄 수 있고 다 보통 이상 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25년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몇 퍼센트는 20%는 이하는 무조건 매우 미흡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하고 있는 도청이든 저희 이제 서울시교육청이든 17개 시도 모든 교육청들이 이 성과평가나 유지필요성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육청 단위에서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보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오겠죠. 미흡한데 왜 보조금을 이 사업을 유지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워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978년, 제가 1978년생인데 78년부터 한 사업을 지금껏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좀 놀랍긴 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매우 미흡까지 나왔는데 왜 이 사업을 7,800만 원이나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라고 따지고 물었을 때 도 국장님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시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평가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이제 보태미 시스템 들어올 때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 점점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지만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해가 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법을 그대로 참고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법이 강화가 되면 지방보조금법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도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보태미 시스템 마냥 별도의 국고보조금 전산 시스템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본따서 만든 것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보태미 시스템, 그리고 저희 교육청 보조금은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몇 년 안에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하고 보태미 시스템하고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하고 삼각으로 연대가 될 거라는 거 이미 예고방송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다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강화가 되면 지방보조금도 따라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 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거는 전 정부였기 때문에, 전 정권이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생각하셨다면, 이제 현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강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도 같이 강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회계 집행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99%는 뭐 악의를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잘못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의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데 잘 몰라서 아니면 잠깐 실수해서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지방보조금 실무 법령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다 그래서 참석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지방보조금 총론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릴 수 있고, 지방보조금 사업은 정말 다양해요. 저쪽 지방자치단체 사업만 해도 굉장히 다양은 한데요. 우리 교육청 단위도 교육학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여러 가지 특성화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서의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시도 교육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별도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론적으로 그리고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사이트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참고 자료는 이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나온 교육부 표준안, 그리고 2025년에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고 해서 총 5개의 참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이 업무를 올해 처음 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이 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법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교육부 매뉴얼 표준안이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한 3, 4년 계속 해보신 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막힘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실 때에는 관리 가이드나 표준안을 보시는 건 좋지만, 그 처음 해보신다 하실 때에는 이 지방보조금 법이라는 가장 큰 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정말 잘 소소한 거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건드려주고 있는 것들은 의외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실무적으로 꼭 읽어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한번 꼭 읽어봐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은 매년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법 자체는 국회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개정 못하지만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은 행정안전부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을 매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올해 2026년 지방보조금 달라지는 점으로서는 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 1일자로 시행인데 그동안에는 이 지방 보조 사업자의 보조 비목과 보조 세목, 여러분들께서 사업 계획서를 내실 때 그 예산 과목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별표 1의 사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보조목과 보조 세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에는 여러분들처럼 민간사업자도 계시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 보조사업자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보조사업자는 자기네 예산 과목을 쓰되 민간사업자는 별표 1에 예산 과목을 써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그 예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별표 1의 과목이 우리 교육청 보조사업자를 위한 사업의 예산 과목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 별표 1을 지키시겠지만 저희 교육청의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별표 1까지는 따라 할 건 없고요. 뭘 따라가시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조금 공고문을 받으실 때 그 공고문에 붙어있는 예산 과목이 이렇게 붙을 겁니다. 이걸 받아서 하시면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다 똑같고 제가 이제 서울 것만 가져왔는데 서울 이음 멘토링 사업이라는 보조금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인건비 항목,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구분돼서 예산 과목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평생교육적 보조금 사업을 하시는 서울 평생교육적 보조금 사업인데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협의회비는 전체 사업비의 3% 이내만 편성해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그동안 보조사업자의 예산 과목은 뭘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라 했다는 점이 새롭게 달라진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담당자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인데 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말을 바꿀게요. 교육청은 그동안에는 점검 결과를 그냥 점검해야 한다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점검을 2번 하게 횟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점검은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점검을 마치고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도록 그 횟수와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는 이 점검을 의무적으로 9월 30일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부담이 더 생겼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 이제 사업자 분들께서도 점검을 2번 정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업무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타 지자체, 법인,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만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타 지자체나
타 기관 그리고 타 법인 개인에게 그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칭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지방보조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수령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예산을 집행하는 자인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금전적이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사람을 지방보조금 수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그 방과 후 강사로 조성 모집되어 있는 방과 후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 그 저희가 이 지방 보조금으로 방과 후 사업의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데 스스로에게 그 강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시니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조금을 받아서 강사비를 받으시게 되면 본인이 수령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보조사업 수행자예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에게 강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더 좋은 강사님들을 모집하거나 위촉하거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협회를 사업 수행자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업의 집행을 대리해서 맡기는 겁니다. 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무원은 법으로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회나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인력을 수급받아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는 다른 것이고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 예산을 굳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나? 공무원이 내가 가지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국가나 지방의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을 뭐라고 보냐면 위탁 사업이라고 그래요. 예. 위탁 사업은 이윤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보조 사업은 위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 사업은 주로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 이제 장애인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지방 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보조금을 줬는데 이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가족들 20쌍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가족당 현금 20만 원을 20가족에게 지급을 한 거예요. 20쌍에게. 그래서 그 20만 원 범위 내에서 놀이시설을 한 군데를 완전히 전세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놀이시설을 타든 먹을 거를 사 먹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쉽게 어디 놀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한번 하루 놀으시라라고 하고 이제 유원지를 빌린 건데 이제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 현금 20만 원을 줬으면 20만 원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놀이시설 탔으면 놀이시설 탄 입장권, 그리고 뭘 사 먹었으면 핫도그라든가 이런 걸 사 먹었으면 그 영수증, 그 티켓 같은 걸 다 모아서 A가족, B가족, C가족에게 다 받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만 원까지만 준 것만 기록이 남고 그 20만 원이 남았는지 다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와버리니까 이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사례인데
여기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장애인 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고요. 장애인 가족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시도에서도 전기차 사업, 요새 이제 고유가 문제로 전기차가 다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보조금 수령자는 누굽니까?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에요. 전기차 제작업체가 아니에요. 예. 전기차 제작업체는 어떻게 되죠? 지방보조금 사업자예요. 예. 전기차 제작업체가 전기차를 사려는 시민이 있으면 그 시민 명의로 그 관할 시, 군, 구에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지방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그 지방보조금을 전기차 구입해서 공제하고 개인이 돈 납부하면 전기차를 주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시민한테 보조금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돈으로 지방보조금, 아니 전기차를 사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니까 전기차 메이커 업체한테 지방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자하고 매칭을 시켜서 전기차 구입비에서 공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전기차 구입자,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자는 전기차 메이커 업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